지금으로부터 400년도 더 전에 네덜란드의 한 작은 도시에서 시작된 신학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논쟁이 지금 이 순간에도 레딧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학계에서 아주 뜨겁게 계속되고 있거든요. 특히 어떻게 17세기의 종교 갈등이 21세기의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오늘 그 시간을 관통하는 논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보죠. 어떻게 17세기에 있었던 신학 싸움이 오늘날 레딧의 키보드 워리어들과 학자들의 논문 주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그냥 과거의 유물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진짜 레딧에서 벌어지고 있는 토론이에요. 이완공론이라고 해서 신의 영역과 인간 사회의 영역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뭐 이런 아주 오래된 신학 개념을 가지고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오래된 칙송에나 있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뭐랄까 살아 숨쉬는 주제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더 커집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 논쟁이 저 멀리 남아프리카의 탈식민주의 교육 논쟁에까지 등판을 해요. 그러니까 400년 전 서양에서 내린 결정이 다른 문화권에는 어떻게 영향을 줬나 이걸 비판적으로 돌아볼 때 이 회가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도르트 총회의 영향력이 신학을 넘어서 역사와 정치에까지 정말 깊숙이 뻗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메아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근원을 찾아가 봐야겠죠? 시간을 거슬러서 17세기 네덜란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스페인으로부터 막 독립한 신생국가였고 이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 거냐를 두고 엄청난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신학 논쟁이 바로 그 정치적 화약고에 불을 붙인 도화선이었던 겁니다. 당시 구도를 보면 이게 딱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쪽 편에는 마우리츠 총독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강력한 중앙정부를 만들어서 스페인이랑 계속 싸우길 원했죠. 그래서 아주 엄격한 칼뱅주의자들하고 손을 잡은 거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올덴바르날벨트가 있었습니다. 이쪽은 상인 계층의 지지를 받았는데 무역이 중요하니까 평화를 원했어요. 그래서 좀 더 관용적인 신학을 지지하면서 지방의 자치권을 지키려고 했던 거죠. 말 그대로 신학이 정치 그 자체였던 시대였습니다. 결국 이건 국가의 미래를 두고 벌인 두 거인의 싸움이었어요. 전쟁 영웅인 마우리츠냐, 외교 전문가인 올덴바르네벨트냐, 군대를 앞세울 거냐, 무역을 앞세울 거냐, 중앙 집권이냐, 지방 자치냐, 이런 거대한 정치판에 신학 논쟁이라는 기름이 확 부어진 거죠. 뭐 결과는 불보듯 뻔했죠. 폭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치적 폭풍의 한가운데에는 대체 어떤 신학적 논쟁이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해서 나라를 둘로 쪼갤 정도였을까요? 이제 갈등의 가장 깊은 곳, 그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논쟁의 불을 확 지핀 사람들이 바로 학론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610년에 이 사람들이 당시 정통 칼뱅주의 교리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5가지 조항을 공식적으로 딱 발표해버린 거예요. 이건 그냥 의견 있습니다 수준이 아니었죠. 기존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고 이 문서가 모든 논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논쟁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이거였어요. 구원은 대체 어떻게 결정되는가? 학론파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신은 인간이 믿음을 선택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바로 그 사람들을 구원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믿음이 일종의 조건이 되는 셈이죠. 근데 칼뱅주의자들은 전혀 달랐어요. 신의 구원에는 어떤 조건도 없다. 오직 신의 절대적인 뜻에 따라 이미 정해져 있다. 이거죠. 인간의 자유의지냐, 신의 절대 주권이냐, 이 근본적인 질문이 모든 걸 갈라놓은 겁니다. 두 번째로 부딪힌 지점은 구원의 범위였어요. 학론파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모든 사람한테 구원의 기회를 줬다고 본 거죠.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갈지 말지는 각자 선택에 달렸다. 이런 식이에요. 하지만 칼뱅주의자들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 희생은 애초에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한 거였고 그들의 구원을 확정하는 거라고 주장했죠. 그러니까 이게 모두를 위한 초대장이냐 아니면 소수만을 위한 VIP 티켓이냐 바로 이 차이였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이 모든 정치적, 신학적 갈등을 끝내기 위해서 마침내 도르트라는 도시에서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네덜란드 내부 문제로 끝나지 않았어요. 영국, 독일, 스위스, 정말 8개가 넘는 나라에서 대표단이 도르트로 모여들었죠. 왜냐하면 이 작은 나라의 신학 논쟁이 잘못하면 유럽 전체 개신교를 분열시킬 수도 있는 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전 유럽이 지켜보는 국제재판이었던 셈이죠. 총회는 시작부터 아주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됐어요. 몇 달 동안 진짜 치열한 논쟁이 오갔는데 결국 절차성의 문제를 이유로 학론파 대표단이 회의장에서 쫓겨나는 아주 극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없는 자리에서 총회는 기다렸다는 듯이 일사천리로 학론파의 5가지 주장을 모두 이단으로 규정하고 이걸 반박하는 공식 신조를 발표해버리죠.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우리가 아는 도르트 신조입니다. 학론파가 5가지 주장을 했잖아요. 총회는 거기에 딱 맞춰서 5가지 반박 교리로 응수한 거죠. 이건 그냥 신학 문서가 아니에요. 그 치열했던 권력 투쟁과 신념의 대결 끝에 나온 최종 판결문이었고 이 판결이 앞으로 수백 년 동안 개혁 신학의 방향을 완전히 결정짓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에 답을 할 시간입니다. 과연 이 400년 전의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도르트 총회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교 분리 문제에도 아주 중요한 원칙을 남겼습니다. 키르카사크라라는 개념인데요.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국가는 교회가 설교를 어떻게 하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이런 본질적인 신앙 활동에는 개입할 수 없어요. 하지만 교회가 사회의 법과 질서를 잘 지키도록 외부적인 규제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미묘한 선을 이때 그어놓은 겁니다. 이 비유를 보면 개념이 딱 잡히실 거예요. 국가가 의료사고를 막기 위해서 의사 자격이나 병원 안전 기준 같은 법을 만들 수는 있지만 국가가 직접 수술실에 들어가서 칼을 잡을 수는 없는 것과 같아요. 교회와 국가, 각자의 역할에 대한 아주 정교한 구분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도르트 총회는 마치 거대한 나무 같아요. 그 뿌리는 400년 전 네덜란드 땅에 깊이 박혀 있지만 그 가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 시대까지 쭉 뻗어 있는 거죠.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고민할 때나 인간의 자유와 신의 뜻 사이에서 갈등할 때, 심지어 과거 제국주의의 유산을 청산하려는 탈식민주의 논쟁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도르트 총회가 남긴 질문들과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도르트 총회는 우리에게 이걸 보여줍니다. 강한 신념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로를 향한 깊은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는 걸요. 400년이 흐른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은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진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서로를 갈라놓는 벽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대화의 문이 될 수는 없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